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등의 공장 건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며 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에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기금 재원으로 약 6천억 엔, 약 6조 2024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신공장에 약 4천억 엔을 출연하고 나머지 약 2천억 엔은 메모리 대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키오시아 홀딩스 등을 후보로 공장 신증설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되는 게 외국 기업인 TSMC에 유례없는 거액이 지원되는 사실입니다. 특히 구마모토 공장이 회로선폭 22에서 28나노미터의 미세 공정을 활용할 예정인데 삼성전자나 TSMC가 5나노미터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양산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TSMC 공장을 짓는데 일본의 위상을 되찾을 만한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이 아니라 철진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죠. TSMC의 반도체도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기업들의 반도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의문을 느끼지 않는 국민이 없다. 외국 기업에 대한 전례 없는 거액 지원이다. 이번 공장이 생산하는 반도체는 세계에서는 10년가량 전 세대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마찰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을 세계무역기구의 산업 보조금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운용에 따라서는 외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될 위험이 제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먹구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TSMC 등 외국 기업들은 일본에 자신들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진이 잦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일본 자국 반도체 기업들도 지진에 막대한 피해를 수없이 입어왔기 때문에 현재 외국 기업들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TSMC의 공장이 세워지는 구마모토현은 일본 내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 중 하나인데요. 2016년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소니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이 반도체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 그 여파가 반도체 업계 전체로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소니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해온 구마모토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일부 라인 조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상황이 일단락되자 나가사키와 오이타 공장의 가동을 재개했으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구마모토 공장은 오랜 기간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각 공장들의 역할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외국 기업들의 공장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일본 파나소닉의 중국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가 폐업했다고 중국 경영보가 보도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수저우 가오신구에 공장을 설립한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폐업되고 관련 사업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 합병했습니다. 공장 경위원에 따르면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는 지난 3월부터 회사 정산과 사업 합병 등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장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직원들은 최소 20만 위안 약 3,722만 6천 원에서 30만 위안 약 5,583만 9천 원의 배상금을 받았고 일부 직원은 파나소닉의 다른 수저우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장 설비 등 물건이 청산되면 공장은 다른 기업에 매각하거나 파나소닉의 다른 회사가 접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파나소닉 반도체 부품 회사 근처에 있는 수저우 파나소닉 반도체 유한공사는 9월 말 회사 이름을 파나소닉 자동차 전자시스템 유한공사로 개명했고 중점 사업을 자동차 전자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파나소닉은 1952년 반도체 시장에 진출했고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달한 1990년에 글로벌 10대 반도체 기업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일본 반도체 산업이 절정기에 도달한 뒤 일본의 거품 경제로 일본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한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굴기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점점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 자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 합병 등을 통해 자구책을 찾고 있는 현실이죠. 파나소닉도 반도체 사업의 이익 창출 능력 악화와 지속되는 적자로 2014년에 반도체 사업부 직원 50%를 해고했으며 해외 관련 기업과 일부 공장을 매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말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한 뒤 대만 신탄과기는 파나소닉의 반도체 공장과 설비,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업계는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매각한 것은 일본 반도체 제조 산업의 구조조정을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파나소닉 등 90년대 반도체 선두 기업은 반도체 설비와 재료의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상징이었던 파나소닉도 속절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얼마 전 도시바 기업 분할에 이어 파나소닉도 주저앉으며 일본 내부에서의 충격은 엄청납니다. 한편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왜 미국은 일본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냐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삼성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 투자를 결정지은 모습을 보며 분노하는 것인데요. 자신들은 외국 기업에 6조 원이 넘는 돈을 뿌리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8조 원 이상의 혜택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번 삼성의 미국 공장이 파운드리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는 자신들이 이번에 4조를 투자한 TSMC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번 삼성의 테일러시 공장 건설로 TSMC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일본의 막대한 투자가 헛수고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성 측은 이번 미국 공장이 의미 있는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1위에 이어 비메모리 세계 1위를 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환영 성명은 반도체가 안보 사안으로 다뤄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공급망 보호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가세한 성과란 의미입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협력 모습을 보고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당분간 미일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미국 예산안 문제와 내부 문제가 심각해 기시다와 정상회담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 반도체 협력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관계자들의 견해라고 전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반도체가 호황을 누린 것도 미국 덕분이고 현재 몰락하게 된 것도 미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의 반도체를 몰락시킨 것일까요? 1945년 8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항복 이후 미 군정은 패전국 일본의 전후 복구와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은 일본이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고 막 시작된 반도체 기술의 특허 제공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면서 일본 전자산업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중국과 소련 등의 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의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패전국 일본이 전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성장이 반도체 로열티에 취해있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도달하면서 생겼습니다. 미국 공정경쟁당국의 독점 규제로 인해 1951년 AT&T의 자회사인 웨스턴 일렉트릭이 일본 기업들에게 반도체 특허를 공개한 이후 1980년대까지 일본 기업들은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1947년 트랜지스터 개발 이후 1980년대 이전까지 미국 기업이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은 어느새 일본 천하가 됐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레이건 행정부는 당시 전 세계 반도체 매출 톱10 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라는데 크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레이건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덤핑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압박했고 미국 언론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저가 공세를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비유하며 미국 정부의 강공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텔이 디램 사업을 포기한 직후인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무역대표부에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한 반도체 산업 정책이 불공정하다며 제소했습니다. 이어 6월 24일에는 미국 디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일본 NEC,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미일 간의 반도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레이건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엔화의 고평가와 미 달러 저평가가 이뤄지도록 환율 조작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 이뤄진 이 합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반도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6년 미국 정부와 일본 반도체 기업 간의 협정과 미 정부와 일 정부 간의 협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의 생산 원가 공개와
자국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은 5년간 유지됐으며 1차 미일 반도체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며 1987년에 무역 보복을 실시했고 이어 1996년까지 2차 반도체 협정을 맺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0년간 미국의 환율 정책과 무역 보복 등으로 일본 반도체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인텔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자리를 되찾았고 그 이후 현재까지 왕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 인텔의 뒤를 이어 모토로라, 퀄컴 등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에 올랐고 삼성전자도 그의 반도체 매출 7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현재 전 세계 매출 톱10 기업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자리에는 인텔을 비롯해 마이크론, 퀄컴, 브로드컴, 엔비디아, TI 등 6개 미국 기업이 앉았으며 1980년대에 순위표에 없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반도체 성장부터 몰락을 지켜본 몇몇 전문가들은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면 일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일본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미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기술과 인재는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기술 이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2차 세계대전 직후 6.25 전쟁 직후라는 시대적 배경이 일본의 성장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한국의 반도체도 미국의 모토로라 생산 라인에서 시작됐지만 일본처럼 기술 이전도 없었으며 엄청난 특허 로열티도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안주하는 가운데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몰락하는 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준비된 자에 주어지는 기회였습니다. 한편 반도체 산업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인재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인재 육성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대학교와 인재 육성 협약을 맺고 반도체 산업 미래를 위한 투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포스텍과도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인 반도체 공학과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선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약 500명이, 포스텍에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200명이 반도체 인재로 키워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당 사업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한국과의 협력에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중 견제에서도 일본보다는 한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므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자체 반도체 기술이 많으며 훌륭한 인재도 많습니다. 때문에 지투인 미중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겠죠. 끊임없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인프라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상하수관 외에도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이 있고 지하철도 있으며 지상에는 도로와 교량, 철도가 있고 공항과 항만, 댐과 저수지,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일상을 유지해주는 생명선 역할을 하지만 사고가 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경기 일산 백성역 인근 온수관 파열은 모두 노후화가 원인이 된 사고였습니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미리 보수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반 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1970에서 80년대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시설이 준공 후 30년을 맞는 2000년대 이후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비율이 향후 더 급증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영환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철도 시설물 10개 중 4개가 30년 이상이거나 내구연한을 경과했다며 2014년 상황심리역 추돌사고도 신호기의 내구연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인프라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선진국들 또한 노후 인프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빠르게 반세기 앞서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미국 때문에 한국의 기업들이 엄청난 수지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가 생긴 지 100년이 넘은 미국의 경우 1950년대부터 인프라 노후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제때 인프라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2007년 미시시피강 교량 붕괴 등 여러 차례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미국 토모카크의 조사에 따르면 교량 60만 7천 개 중 7만 개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도시기반시설 종합평가에선 D등급을 받았습니다. 노후 인프라 문제는 심지어 미국 쇠망론의 한 근거가 될 정도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중요한 축인 도로와 교량, 항만, 통신망 등 사회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즉 노후된 인프라가 미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오바마 정부는 2012년 7월 맵 20일 법령을 마련해 국가 인프라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2013에서 2014년 1,05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시설물 성능 개선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년간 1조 달러, 약 1,19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완전한 실패 사례로 전락할 뻔하다가 뒤늦게 만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토모카크는 2017년 보고서에서 여전히 향후 10년간 약 2조 달러의 투자가 부족하다고 발표하고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2025년까지 3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다 앞서 올해 6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노후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본 건물의 연식은 40년 이상 되었고 당국은 본 사고 건물과 관련된 노후 건물의 안정성 전수 점검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포석입니다. 또한 전문가는 인프라는 도시사회의 기본 역량 같은 것이므로 단기간에 해법으로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성능을 유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여러 리스크에 대해 여러 보험을 들어 대비하듯이 지속적인 노후화에 대한 대처 없이는 도시 인프라의 효용을 누릴 수 없다는 시민사회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1조 달러 약 1,179조 5천억 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하고 미국의 재건을 알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인프라 법안에는 기존 예산과 함께 향후 5년간 새롭게 지출한 5,500억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철도 교량, 도로 등 전통적인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집중됩니다. 운송상수도 통신 전력에 9,320억 달러가 투입되며 제조업 혁신 5,800억 달러, 돌봄시설 4,000억 달러, 주택, 학교, 병원 3,380억 달러 순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재건 계획에도 중국 견제가 들어있어 보입니다. 장담하건대 중국은 미국을 기다리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그 배경에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도로, 수도, 전기 등 전통적인 인프라뿐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히터류 등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까지 포함된 야심찬 투자 계획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이 그간 빠르게 구축해온 인프라와 미국의 낡은 인프라 간 차이가 드러나면서 인프라 투자가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바이든의 발언은 여론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부족으로 제조업, 물류 등 경제 전반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실제 취재 중에 만난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는 미국의 물류는 자동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노후된 교량과 도로로 인해 자주 교통이 통제된다. 미국이 초고속 열차를 위한 철로가 사방으로 깔린 중국의 물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뒤떨어집니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국가별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미국의 인프라는 87.9점으로 세계 13위입니다. 5위와 6위인 일본과 한국에도 뒤처지는 것이죠. 36위인 중국과 비교하면 미국이 대체적으로 앞서지만 항만 연결성 지수에서는 이미 중국이 앞섰습니다. 전력 공급망은 2위로 동률이었으나 전력 공급의 품질 면에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아래였습니다. 최강대국인 미국이지만 인프라는 최강대국에 발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브렌트 스펜스 교량은 낙후된 인프라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남부 플로리다주부터 북부 미시간주를 관통하는 75번 고속도로 상에 있는 주요 교량으로 1960년대 하루 8만 대의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용량은 그 2배인 16만 대에 이르는데요. 주정부에 따르면 이곳의 사고 비율은 다른 곳 평균보다 3배에서 5배가 많고 상습 정체로 인해 매년 600만 리터의 휘발유가 낭비됩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자신의 대형 인프라 정책을 발표했고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 이곳을 찾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전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교량은 당시보다 더욱 노후됐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미국의 오래된 수건이지만 번번이 좌절된 인프라 투자를 두고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대중 견제용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이든은 지난달 25일 첫 언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3배나 많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이어 미국은 전체 교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23만 1000개를 수리해야 하고 주요 도로의 20%가 나쁜 상태이며 항공편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150만 시간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수치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을 조성한 것이죠. 한편 바이든 정부의 노후 인프라 개선책이 발표되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워싱턴 통상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미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라면서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15일에 서명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비롯해 경제통상정책, 미국의 공급망 및 환경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테이시 에팅어 변호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 도형 경제체제가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미국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 협력 체제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C 샌드버그 CEO는 올해는 미국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중요한 목표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두산밥켓, 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업체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도로 항만을 비롯한 사회 간접 자본 개발이 이뤄지면 굴착기 등 건설 장비 수요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 중 미국 인프라 투자와 가장 관련이 높은 기업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70%에 달하는 두산밥켓이 있습니다. 두산밥켓의 주력 상품은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소형 건설 기계로 현재 북미 소형 건설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산밥켓은 지난 5월 휴대용 건설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스테이츠빌 공장에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증설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9월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로부터 420억 원 규모의 전력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8년 LA 올림픽 등으로 급증하게 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LA 지역의 275kV급 초고압 지중 전력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노후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면 한미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고 한국 기업들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